조종을 잘못하면 처벌받을까? 가루다 인도네시아 200편의 딜레마. 2007년 3월 7일 아담에어 574편 사고 이후 65일이 지났다. 아담에어 574편의 사고 원인은 아직 고리무중이다. 파편만 해변에 떠내려와 사고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블랙박스의 신호도 곧 끊길 것이다. 아담에어의 경영진은 악천후만 탓하며 발뺌하고 있다. 아담에어 574편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하늘은 점차 붐빈다. 향후 15년간 세계 그 어느 것보다 급성장할 시장이다. 내수 시장도 팽창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도 발생한다면 모를까. 인도네시아 항공시장의 성장세를 꺾을 것은 없다.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GA200편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 요갸카르타 아디수킵토 공항으로 가는 정기편이다. 이날은 호주 외무장관이 대테러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다. GA200편에는 수행기자와 외무부 직원, 경호 인력 등 호주인 10여 명이 탑승했다. 요갸카르타. 대한민국 정부, 언론, 교민도 요갸카르타, 족자카르타를 혼용하고 있다. 생소하지만 수천 년의 문화유산이 남은 인도네시아의 고도이다. 이름에는 신의 보호를 받아 안전한 도시라는 뜻이 담겼다. 그러나 지진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 1년 전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나 5,4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진앙지는 요갸카르타 공항에서 불과 18km 거리다. 2021년에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고 2023년 7월 1일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요기야카르타 주변에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상처럼 일어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체의 지진 피해 규모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2004년 12월 26일 진도 9.1의 남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나 35만 명이 희생됐다. 2000년 이후의 지진 희생자만 41만 명이 넘는다. 재난은 누구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다. 인도네시아인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무덤덤한 태도를 선택했다. 1945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에게 맞서 독립전쟁을 할 때 요기야카르타는 임시 수도 기능을 했다. 네덜란드 식민기의 흔적은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전신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자회사였다. 요기야카르타 공항의 이름 아디수킵토도 반식민투쟁 역사의 일부다. 아디수킵토는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군 조종사다. 1949년 7월 29일 C-47기로 적십자로부터 기증받은 의료물자를 공수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종사는 호주인 알렉산더 콘스탄틴. 요기야카르타 공항에 접근해 막 랜딩 기어를 내렸을 때 갑자기 나타난 네덜란드 전투기 2대의 피격을 받아 격추당한다. 2차 대전의 폐허를 복구 중이던 네덜란드는 세계의 비난 속에 C-47기를 변상해야 했다. 끝내 착륙하지 못하고 희생된 이의 이름이 공항에 붙었다. 조종사 보잉 737-497 등록번호 PK-GGC 1992년 생산돼 알로하 항공에서 비행하다 여러 항공사를 거쳐 2002년 가루다 인도네시안 공항에 임대됐다. 조종사 2명, 승무원 5명, 승객 133명이 탑승 중이다. 기장이 조종을 하고 부기장은 감시 비행 중이다. 기장 무하마드 마루워트 코마르 44세 인도네시아인 보잉 737, 300, 400, 500기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 총 비행시간 13,421시간, 737 비행시간 3,103시간, 23세의 가루다 인도네시아 입사해 22년간 꾸준히 일해왔다. 2005년 시뮬레이터 훈련에서 한쪽 엔진으로 착륙 시 속도가 높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006년 시뮬레이션 훈련에서도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다른 조종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요기야카르타 공항 09번 활주로에 마지막으로 착륙한 것은 2월 23일이다. 부기장
가감 사만 로마나 30세, 인도네시아인, 보잉 737, 300, 400, 500 기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 총 비행시간 1528시간. 요기야카르타 공항 09번 활주로에 마지막으로 착륙한 건 2월 13일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력이 10배 차이가 나니 무게중심도 기장에게 완전히 쏠려있다. GA200편은 순항을 마치고 하강을 시작한다. 접근 브리핑. 기장의 접근 브리핑이 진행된다. 부기장은 딱딱하게 굳어 체크 한마디만 한다. 홀딩할 경우 방향을 096도로 하고 09번 활주로에 계기 접근 허가를 받으며 코스는 088이야. 체크. ILS 카테고리 1에서 결심 고도는 587피트, 플랩은 40도로 하고 오토 브레이크는 2로 가자. 체크. 목표 속도는 141노트쯤 되겠는데. 체크. 목표 속도는 141노트, 플랩은 40도, 결심 고도는 587노트. 기장의 접근 브리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륙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날씨는 쾌청해 시야도 탁 트여 있다. 상륙하면 왼쪽으로 빠져나가 주기하고 복행 시에는 1500피트로 상승해서 좌선해야 한다. 여기야 VOR로 계속 맞춰두고 4000피트로 상승해서 8마일 거리까지 고도 2500피트로 맞추는 거야. 체크. 복행 계획도 자연스럽게 나눈다. 정말 복행할 생각이 있을까? 회사에서는 연료 절감 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기장은 인센티브를 떠나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뜻밖의 지시가 떨어진다. 09번 활주로에 시계 착륙 허가합니다. 롱 파이널 진행하십시오. 활주로 확인 후 보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기야카르타 접근 관제는 시계 착륙 접근을 허가한다. 계기 착륙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시계 착륙을 해야 한다. 접근 브리핑을 다시 하고 시계 접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로 ILS 접근을 할 생각이다. 목표 달성. ILS의 신호를 잡으려면 규정된 고도로 진입해야 한다. ILS 신호는 반사하기도 해서 잘못된 고도에서 접근하면 엉뚱한 신호를 잡을 수도 있다. GA200편의 접근 고도는 너무 높다. 높은 고도도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00피트에서 하강이 시작된다. 1000피트 아래에서는 항공 안전과 관제를 위해 제한 속도를 250노트로 정해두었다. 평균 해면으로부터 1만 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 대기 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해야 한다. 제한 속도 또한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한치를 19노트 벗어난 269노트. 기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접근을 진행한다. 2500피트까지 하강하십시오. 2500피트까지 하강합니다. 1분 후 발이행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고도는 높다. 높은 고도는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장은 하강률을 좀 더 높인다. 기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하강률을 올리니 기체의 속도가 올라간다. 고도 4384피트에서의 속도는 2083노트, 풍향 291, 풍속 31노트. 바람이 센데. 목표는 6.1마일 앞에서 ILS 신호를 잡는 거야. 못 맞추겠는데. 활주로가 뚜렷이 보인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살짝 만용을 부릴 수 있는 정도로 잘 보인다. 플랩 1, 플랩 1. 고도 3520피트, 속도 243.5노트. 관제탑으로 관제가 바뀐다. 짚으면 바람 없습니다. 09번 활주로로 계속 접근하고 최종 구간에서 보고하십시오. 기어 내려. 기어 내립니다. 고도 3296피트에서의 속도는 231노트. 목표 속도 141노트로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안 좋은데. 기체 속도 238노트, 거의 100노트 빠르다. 속도 확인. 플랩 15로. 부기장은 플랩을 내리기 전 속도 제한치를 확인한다. 플랩 15에서의 최대 속도는 205노트, 제한치보다 33노트가 빠르다. 속도에 따른 플랩 제한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제한치를 벗어나면 플랩이 파손될 수 있다. 238노트에서의 최대 플랩은 5도. 플랩 5도. 부기장은 플랩을 15도로 내리지 않고 5도까지만 내린다. 기장에 대한 반항일까 아니면 겁을 먹은 걸까?
상륙하려면 플랩을 30도까지는 내려야 한다. 접근 브리핑에서는 40도까지 내리기로 했었다. 분당 하강 속도는 3,460노트, 최대 하강 속도의 3배가 넘는다. 객실 승객들도 이상을 알아차리고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한다. 아무 이상이 없는 항공기가 화창한 날 추락하고 있다. EGPWS가 경고음을 울린다. 조종석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유지하는 목소리다. 경고음도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200편 바람 없습니다. 기어 내려왔는지 확인하십시오. 090 활주로에 착륙 허가합니다. 기체 속도는 245노트다. EGPWS가 다시 경고음을 울린다. 충돌 경고다. 하강률 분당 2880피트. 땅이 뭐 어쩌라고 어쩌란 말이냐.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심 고도인 고도 1000피트. 그러나 정상 착륙 고도보다는 여전히 높다. 착륙 허가 받았습니다. 얼어있는 부기장을 대신해 기장이 착륙 허가를 복창한다. 속도 251.5노트. 다시 속도가 올라갔다. 속도 확인. 플랩 15로. 기장은 재차 플랩을 내리라 지시한다. 속도는 제한치를 아득히 넘는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지만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장은 반드시 착륙하고 말 것이다. 부기장은 아무 답을 하지 못한다. 부기장은 질려버렸다. 침묵한 부기장 대신 EGPWS가 소리 지른다. Pull up. Pull up. 기장님, 폭행합시다. 기장님. 겁에 질린 부기장이 말한다. 권고가 아니라 호소다. 이건 착륙이 아니다. 추락이다. 그러나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착륙 점검 절차 완료했나? 기장은 말을 돌린다. 부기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부기장도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활주로 시단을 지날 때의 고도는 정상의 2배, 지상 속도는 236노트. 그러나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체는 접지 지점을 860m 지난 지점에 접지한다. 53.36톤의 기체가 플랩 40으로 정상적으로 착륙할 때의 속도는 134노트다. 지금은 플랩 15도로 87노트 빠른 221노트로 착륙, 아니 추락 중이다. 수직 가속도는 1.86G. 폭행합시다. 부기장이 비명 지르듯 말한다. 기체는 퉁겨져 올라오지만 기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장은 다시 기수를 낮춰 다시 착륙한다. 수직 가속도는 2.26G. 이번에도 기체는 튀어오른다. 기장은 세 번째 시도를 한다. 기수가 아래로 내려간 자세로 노즈 기어부터 땅에 닿는다. 중력 가속도는 2.91G. 노즈 기어의 휠이 터져나가고 기어가 부서진다. 기수가 끌리며 불꽃을 뿜는다. 이 앞바퀴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동체 전체로 번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역추진 장치를 가동하지만 어림없다. 국제 민간항공국에서 정한 활주로 말단 안전구역 길이는 최소한 90m, 요기야카르타의 안전구역 길이는 30m가 부족한 60m다. 기체는 금세 안전구역을 벗어나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지난다. 도랑을 지나면 도로가 나온다. 도로를 지나 제방에 부딪힌다. 그리고 수십 미터 아래의 논으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양쪽 엔진이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 날개가 부러졌다. 부러진 오른쪽 날개의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흘러내린다. 사고 이후 충돌에도 불구하고 승객 대부분은 살았다. 골절, 뇌진탕을 입었지만 일단은 살아남았다. 안도할 시간은 없다. 흘러나온 연료에 불이 붙었다. 창밖으로 치솟는 불길이 보인다. 크게 다치지 않은 승객들은 정신없이 뛰어내린다. 불 꺼진 객실은 아비규환이다. 공항 소방대가 출발했지만 비행기가 지나온 것처럼 도랑 2개를 지나갈 수가 없다. 소방 시나리오에 없었던 상황이다. 소화 호스 위로 차량이 지나가 펑크가 난다. 지휘 체계가 엇갈려 저마다 다른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 사이 기체에 붙은 불길은 점점 커진다. 화재는 사고 후 2시간 10분 뒤에 진압됐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21명이 사망했다. 1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2명은 중상이었다. 호주 외무장관을 수행하던 호주 외교관, 경찰관, 기자 5명이 사망해 국제 문제로 비화된다.
아담에어 574편의 운영 행태가 드러나던 상황에 가루다 인도네시아 200편의 사고까지 더해졌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인명 사고율은 평균의 15배에 달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기를 비행 금지시킨다. 기장의 면허는 정지됐고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에서 해고됐으며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기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조사관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목표는 활주로에 멈춰서 더 큰 손상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고음은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착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소리는 의식에 닿지 못했다. 플랩 15도로 속도 205노트를 맞추면 충분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기장은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목표에만 집중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활주로에 내리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은 지웠다. 깊은 하강각으로 활주로에 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았습니다. 기장은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콧노래를 흥얼거린 것은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딜레마. 기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여기서 불편한 딜레마가 생긴다. 국제민간항공규정부속서 13 항공기 사고조사. 항공기 블랙박스의 내용과 승무원 인터뷰는 사고 원인 규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과정에서의 증언이 법정에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항공사고는 복잡하다. 잘못한 당사자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처벌받을까 싶어 침묵하면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항공사고 조사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다. 기장의 잘못은 명확하다. 무려 21명의 무고한 시민이 무책임한 조종으로 인해 희생됐다. 기장은 폭행 권고를 2번 무시하고 EGPWS 경고는 15번 무시했다. 잘못한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정의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정의일까? 기장이 처벌받으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조종사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수를 감출 것이다. 실질적인 이득도 없다. 기장을 채용할 항공사는 이미 어디에도 없다. 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주장을 21명의 유족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공익을 위해 책임이 명확한 자를 처벌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을까? 항공안전 기준이 높은 호주의 언론도 침묵한다. 이 딜레마 앞에 쉽게 입을 열 사람은 없다. 딜레마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2009년 4월 기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장의 변호사는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민간 항공사고로 조종사가 처벌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조종사를 처벌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 대한민국도 이에 속한다. 1989년 대한항공 803편이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접근하다 일어난 사고로 조종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항공 803편 기장의 형량도 금고 2년으로 GA200편 기장과 동일하다.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160조 같은 상황에서 징역이나 금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실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조종사 과실 상황에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투명한 협조가 없으면 사고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2009년 12월 항소심이 열렸다. 법원은 용감한 판결을 한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 기소를 취하하고 기장을 이전 직위로 복귀시키라는 판결이다. 사망 원인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뒤이은 화재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변론 취지가 먹혔다. 그 사이 기장은 자동차 딜러, 택시 운전사, 비료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면허 회복이 제 꿈입니다. 22년간 비행은 제 삶이었습니다. 기장의 복직 여부와 다음 일자리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안전정책을 수정했다. 2009년 6월부터는 EU 운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안전은 쌓아 올리기 힘들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2021년 코로나 사태 와중에 12조 2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 위기에 빠졌다. 채권단과의 긴 협상 끝에 다행히 구조 조정에 들어가 국영항공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구조 조정안이 통과하자 3개월간의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갔다. 2018년 141대에 달하던 기체수가 2021년에는 81대로 줄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2023년 현재까지 인명사고를 내지 않고 있다.